안녕하세요. 오늘 생명현상과 인체 이해 시간에는 막전압과 활동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왕생리학교실의 정지훈입니다. 막전압은 세포 안팎의 전압차를 의미하는데 세포마다 편안하게 여기는 전압이 있어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안정막 전압 혹은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세포, 예를 들어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막전압을 변화시켜서 ON/OFF 신호로 이용합니다. 이때 세포가 활성화된 상태의 전압을 활동전압, 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막전압이나 활동전압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온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본격적으로 막전압을 다루기 전에 이온 채널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방배동과 서초동이고요. 밑에 내방역과 서초역이 보이고 저 뒤로는 한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거대한 숲이 예전에 그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던 자리인데 이 숲 때문에 방배동과 서초동 사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내방역과 서초역이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지만 내방역은 7호선, 서초역은 2호선으로 둘 사이 환승역은 대림역이나 건대 입구까지 가야 돼서 불가능합니다. 자, 2018년 2월 이게 저기 터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 지 20년 만에 결국 개통이 됐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됐고요. 저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 서초동에 계신 법조담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자, 그럼 이 터널이 개통됐을 때 교통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됐을까요? 이 질문이 좀 아니죠? 교통 흐름은 터널이 정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차량 운전자가 정하게 됩니다. 터널은 단지 통로 역할만 할 뿐이고 이온 채널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세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중 막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이 있고 세포 안에는 양이온이 6개 있습니다. 이 막지질에 이온 채널이 하나 개통되면 이 세포 안에 있던 양이온은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 확산인데요. 어떤 종류의 분자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것을 이 동네 용어로 농도 경사에 따라서 이동한다. 그러니까 경사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체가 이동하듯이 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concentration gradient에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포 안에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렵고 또 많은 단백질은 음가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음가 전하를 띠는 크기가 큰 단백질이 세포 안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세포 밖에 있는 양이온을 그 세포 안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쪽 용어로 그 전기 경사에 의한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온의 거치는 농도 경사, 전기 경사 두 가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전기 농도 경사라고 하고 이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죠. 그거를 electrochemical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단백질처럼 그 세포 안에 이 음전하들이 갇혀 있게 되면은 그 세포 안을 꾸준히 마이너스 전압으로 만드는 어떤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주황색 양이온에게 거치를 정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양쪽을 좀 보겠죠. 간을 보겠죠. 세포 안은 그 좋아하는 음전하들이 많은데 거긴 뭐 주황색 이온이 이미 너무 많이 갔고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뭐 좀 편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농도 경사와 전기 경사가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온들에게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19세기 말 독일에 있는 월터 넌스트라는 분인데요. 이거 물어보고 노벨상 받았네요. 그 19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에 따르면은 그 세포 안팎의 농도 차를 로그 스케일로 구하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그 기체 상수, 패러데이 상수, 그다음에 절대 온도, 그다음에 전압값 이런 거를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전압값이 혹시 2면은 나누기 2를 해주고 음이온이면 마이너스로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기체 상수, 패러데이 상수는 보면은 어차피 상수고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체온이 만약에 37도로 일정하다면은 어차피 절대 온도로 계산해봤자 뭐 다 비슷하겠죠. 그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연 로그를 쓰기 편한 상용 로그로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로 이렇게 바꾸면은 아래처럼 식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상의 일가 양이온이 있는데 그 양이온이 세포 안의 농도가 바깥에 이제 10배라면은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8mV가 되겠네요. 자, 실제 세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일반적인 신경세포라고 하면은 세포 안에 포타슘 농도가 한 140mm몰 정도가 있고요. 그 세포 밖에 체액에 있는 포타슘 농도는 4mm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죠. 이 정도 농도 차의 평형 전압이 얼마겠느냐를 저기 넌스트식에다 넣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0mV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89. 뭐 얼마가 나오는데 그냥 대충 마이너스 90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뜻은 포타슘 이온이 이런 농도 차면은 마이너스 90mV라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신경세포의 막전압이 우연히도 마이너스 90mV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포타슘 이온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정도 농도 차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마이너스 90mV인데 실제로 처한 환경이 마이너스 90mV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안팎으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이 상태가 너무나 좋은 거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세포의 막전압이 마이너스 60mV예요. 그러니까 이 포타슘의 요 정도 농도 차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90mV가 돼야지 만족하는데 마이너스 60mV예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제 안쪽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강력한 그런 전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140mm몰 정도로 농축돼서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바글바글 살고 있는 이유는 마이너스 90mV라는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인데 이게 마이너스 60이면은 내가 뭐 때문에 참고 있느냐. 난 좀 밖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겠다. 한적하게 살겠다. 그래서 밖으로 이동하는 포타슘 이온이 생기게 됩니다. 이동하다 보면은 농도가 좀 달라지겠죠? 안에가 좀 줄고 밖에 늘어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언제까지 이동하냐면은 이게 더 이상 이동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EK가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 지금 현재 막전압 멤브레인 포텐셜과 동일해질 때 마이너스 60으로과 동일해질 때 그때까지 이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이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현재 막전압이 0mV라면 어떨까요? 0mV라는 얘기는 안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어떤 단백질이나 다른 음가 이온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바깥에도 없고 그냥 안팎에 전압차가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뭐 정해봐봐 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일렉트로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을 찾아야 되는데 일렉트리컬한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미칼 밸런스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 농도로 되고 요때 포타슘의 그 평형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0이죠, 0. 안팎의 농도차가 없으니까 저 로그 안에 있는 게 0이 되고요. 0이 되니까 전부 식이 0이 되어버리겠죠. 자, 이번에는 소디움 이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디움 이온은 그 포타슘과는 이제 반대인데요. 세포 밖에 훨씬 많고 세포 안에는 소량 있습니다. 10mm몰 대 141m몰. 요거를 저쪽에 넌스트 이퀘이션에다가 넣고 로그 계산해서 곱하기 해보면은 플러스 66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세포 안에가 플러스 66만 돼도 별다른 이동 없이 잘 지낼래요. 이 정도 농도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플러스다. 플러스 66이 아니고 플러스 80이다. 예를 들면은 그럼 이제 아까 포타슘처럼 이제 양이온이니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할 거고요. 얘는 그 정도 플러스 환경은 못 견디는 거죠. 근데 플러스 66보다 조금 더 네가티브 쪽이다. 그 네가티브 쪽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30mV도 66보다는 네가티브 방향이에요. 더 적죠. 덜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30도 되고 플러스 10도 되고
마이너스 뭐 몇 미리볼트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인 거고요. 하여튼 66보다 조금 덜 파지티브하다 하면은 밖에 있던 소듐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세포의 멤브레인 포텐셜은 무려 마이너스 60mV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듐 이온은 정기적으로 보면은 밖에 있던 게 너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어, 그런데 이제 농도 경사로 보더라도 밖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농도 경사로 봐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고 정기적으로 봐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만 되면은 막 쏟아지고 싶은데 실제는 어렵죠. 왜냐하면 소듐 채널은 대개의 경우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이 소듐 채널이 열렸다. 열리게 되면은 이제 너무도 하고 싶었던 소듐의 버킷리스트 세포 안으로 들어가자가 실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이온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노란 양이온과 초록 양이온이 각각의 농도 경사가 있죠. 노란 양이온은 안에가 더 많고 초록은 밖에가 더 많고. 하지만 전기 경사는 서로 공유합니다. 전하는 이온 종류를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자, 초록 양이온, 예를 들면 이제 소듐 이온이라고 해봅시다. 그 초록 양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초록 이온 채널, 소듐 채널이 잘 닫혀 있다면 얘는 어차피 이동 못하는 애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노란색 양이온이 일렉트로케미칼 그레디언트를 따져가지고 본인의 거치를 잘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초록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됐다. 저 초록색 이온 채널이 열렸다면은 초록 양이온은 당연히 세포 안으로 들어올 테고 그럼 세포 안의 전압이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거는 less negative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positive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배터리가 아닙니다. 아까 뭐 막에 배터리가 걸린 상황을 가정하자 했을 때는 그 배터리는 막 전압을 특정 값으로 이제 유지시키지만 뭐 마이너스 60이든 뭐든 유지시키지만 이 경우는 초록색이 들어오냐 마냐가 이제 막전압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막전압에 따라서 또 노란색이 또 나가냐 마냐를 정하게 되고 실제로 나가게 되면은 또 막전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정값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됩니다. 요약하면은 각 이온의 농도 차와 함께 이제 실제 이동 가능한지 제가 들어올 만한 생략 용어로는 이온 투과도 혹은 퍼미어빌리티라 그러는데요. 퍼미어빌리티까지 고려해야 막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열심히 연구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온이 혼합되어 있을 때 그 막전압을 계산하는 식을 그 식을 도출한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골드만 허치킨 카츠 식이라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GHK 이퀘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골드만식이라고 제일 첫 번째 사람만 따가지고 골드만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 그 알란 하츠키는 액션 포텐셜을 이제 발견한 그 원저자인데요. 원래 처음 연구하신 분인데 이걸로 1963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요. 세 번째 이름 올린 그 버나드 카츠라는 사람은 그 시냅스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1970년 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맨 앞에 골드만, 데이비드 골드만은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요 시기에 제일 처음 이름을 올렸고요. 자, 밑에 그 넌스트 이퀘이션과 비교해서 골드만식을 보시면은 그 넌스트 이퀘이션은 그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평형 전압을 구하는 식이고요. 네, 골드만식은 이런 여러 이온들이 각각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합의를 해가지고서는 그 멤브레인 포텐셜로 합의를 이끌까, 멤브레인 포텐셜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골드만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넌스트 이퀘이션처럼 그 세포 안팎의 농도차를 일단 골자로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 거기다 각각의 투과도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온이 있는데 투과도에 따라서 이제 실제 멤브레인 포텐셜에 기여하는 바를 했죠. 이제 곱하기를 0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채널이 닫혔다. 예를 들면은 퍼미어빌리티가 빵이다. 그러면 걔는 뭐 전체 결과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을 거고요. 퍼미어빌리티가 굉장히 높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온은 실제 멤브레인 포텐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기여도를 퍼미어빌리티를 곱해가지고 기여도를 좀 조절했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넌스티쿠에이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실제 우리 실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멤브레인 포텐셜 입장으로 보시면은 이온 농도는 예를 들면 세포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 세포 입장에서도 이온 농도를 이렇게 대량으로 막 방출시키고 다시 인플럭스 시키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퍼미어빌리티 조절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훨씬 더 경제적이고 간단해요.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좀 더 간단하게 식을 만들기 위해서 클로라이드를 뺐어요. 클로라이드는 그 신경세포에서는 뭐 특수한 경우에 좀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고려를 안 하는 게 안 해도 무방하므로 일단 뺐습니다. 빼고 나면은 이 골드만식은 소듐의 안팎 농도차와 퍼미어빌리티, 그다음에 포타슘 이온의 안팎 농도차와 퍼미어빌리티의 게임이 되죠. 근데 이 세포 안팎의 소듐 농도와 포타슘 농도는 거의 뭐 정해져 있다 보고요. 자, 퍼미어빌리티를 생각하신다면은 pK가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가 pNa, 소듐의 퍼미어빌리티보다 엄청 높다. 그래서 여기서 pNa는 거의 0으로 봐도 된다. 0 처리해도 된다. 면은 이것은 그냥 뭐 그 넌스티쿠에이션과 동일해지죠.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과 똑같아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듐 채널이 닫혀 있다. 면은 포타슘 채널 마음대로 해 상황이 되면은 포타슘 채널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까지 멤브레인 포텐셜이 갈 거고요. 내려갈 거고요. 또 반대 상황으로 소듐 채널의 퍼미어빌리티가 상당히 높다. 포타슘 채널도 열려 있지만 포타슘 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지만 그 열린 거보다 그 열린 거를 알량하게 만들 정도로 소듐의 퍼미어빌리티가 엄청 높다. 그럼 이제는 그 포타슘 쪽을 싹 지워버리고요. 0 처리해버리고 멤브레인 포텐셜이 소듐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소듐이 이 농도라면은 저 142 대 10 정도의 농도 차라면은 가고 싶어하는 지향하는 바 그 이퀄리브리엄 포텐셜까지 올라가겠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자, 그래서 이제 포타슘과 소듐의 퍼미어빌리티 차이를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건 그냥 컴퓨터로 그린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가로축이 pNa와 소듐 퍼미어빌리티와 포타슘 퍼미어빌리티의 비율이고요. 세로가 그때의 계산값. 물론 저 농도는 실제 농도 저기 있는 표에 있는 농도를 그대로 대입한 거고요. 변하는 거는 요 비율만입니다. 이 비율을 이렇게 x축에 넣고서는 하면은 자, 그 로그 스케일로 그렸어요. x축을. 보통 요럴 때는 리니어 스케일로 하면은 좀 그래프가 좀 왜곡돼서 좀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은 굉장히 일차함수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안정막 상태라 그러면은 그 세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변환이 있을 때를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 그러고요. 그 상태에서 소듐 퍼미어빌리티는 포타슘의 약 25분의 1 저기 소수로 표현하면 0.0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안정막 상태였을 때의 안정막 전압은 약 마이너스 60mV 정도로 계산이 되죠. 실제 관찰값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소듐의 퍼미어빌리티가 엄청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져서 이제는 포타슘의 20배, 25분의 1이 아니고 20배까지 올라가면은 자, 그 값을 저기다 저 식에다 똑같이 대입하면은 플러스 60mV가 나옵니다. 포타슘의 뭐 농도차나 이런 게 다 무시되는 거죠. 너무 작기 때문에 퍼미어빌리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 플러스 60이 됐다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서는 포테슘 채널이 레스팅 상태에서 열린 것보다 더 많이 열렸어요. 포테슘의 퍼메빌리티 대 소디움 채널이 뭐 25대 1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100분의 1 뭐 이래 돼 버린다. 그렇다면은 저 멤브레인 포텐셜은 오히려 더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레스팅 상태에서도 소디움과 포테슘 채널이 아주 근소하게나마 퍼메빌리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아주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좀 열려 있게 되는데 포테슘 채널은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타이트하게 좀 관리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느슨하게 좀 오라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고 뭐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애들이 다 같이 박혀 있으니까 아주 레스팅 상태에서도 조금 세죠. 세는데 포테슘은 사실 드라이빙 포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뭐 이퀄리브럼 포텐셜이 마이너스 90인데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60 정도만 되면은 얘는 뭐 굳이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디움 채널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 애지만은 아주 미약하게 열려 있어도 얘가 드라이빙 포스가 너무 세요. 안팎의 농도차도 심하고 그 다음에 소디움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 플러스 60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60이니까 얘는 이제 약간의 틈만 보여도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죠. 이렇게 새는 애들을 잡아주는 소방수가 있습니다. ATP 펌프라고 간단히 얘기하고요. 좀 긴 이름은 소디움, 포테슘, ATP 에이즈라는데 소디움 이온 3개를 밖으로 퍼내고요. 세포 밖으로 내던지고 동시에 포테슘 이온 2개를 세포 안으로 갖고 옵니다. 둘 다 농도 경사에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밖에 소디움이 많은데 그걸 또 밖으로 퍼내고 안에 포테슘이 많은데 그걸 또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일렉트로케미컬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얘들이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죠. 어딘가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퍼올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ATP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에 ATP 에이즈, ATP를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ATP 에이즈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는 소디움 펌프 혹은 소디움 포테슘 펌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막전압 정리하겠습니다. 막전압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일단 이온들을 특히 소디움과 포테슘의 이온 차가 중요하고요. 이온 농도 차가 안팎의 이온 농도 차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퍼미어빌리티 이온 농도 차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빙 포스를 만들지만 거기 이제 퍼미어빌리티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이제 기여도를 바꿔버리죠. 0 혹은 둘 중 하나를 0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이퀄리비럼 포텐셜에 더 근접하게 될지를 정하게 되죠. 근데 레스팅 상태라면은 이제 이 비율이 0.04, 포테슘이 25, 소디움이 1인 뭐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소디움의 기여도가 형편없이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포테슘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에 근접한 마이너스 60mV 정도의 이제 형성이 되고요. 막전압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형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깨지는 경우는 조금 이따 다음 섹션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가적인 요인으로 소디움 펌프라는 게 있는데 레스팅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새는 어떤 이온들을 다시 올려주는 그래서 막전압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새다 보면은 은근히 이게 이온 농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디움 포테슘 펌프 소디움 3개를 퍼내고 밖으로 퍼내고 포테슘 2개를 갖고 들어오는 그러면서 ATP 한 분자를 쓰는 그런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자, 활동 전압 보겠습니다. 액션 포텐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볼테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이온 채널이 작동하는 어떤 그 기전은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라이겐드 게이티드 채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케미칼이 와서 붙었을 때 그 채널이 열리는 식으로 작동하고요.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은 그 막전압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만족을 하면은 그때 열립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소듐과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레스팅 상태에서는 이 퍼미어빌리티의 비율이 뭐 0.04에 해당하니까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막전압이 마이너스 60mV 근처에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전압이 뭐 달라진 거예요. 다른 이유로 어떤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랬을 때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 작동하는 그런 멤브레인 포텐셜이 된다. 막전압이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 열 만큼의 수준까지 바뀌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얘가 개입을 하게 되죠. 소듐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만약에 열렸다.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그럼 퍼미어빌리티가 소듐의 퍼미어빌리티는 레스팅 상태에서 거의 뭐 포타슘에 비해서 2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애인데 갑자기 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개입을 하면서 퍼미어빌리티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포타슘보다도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은 소듐 이온의 어떤 이퀄리브리엄 포텐셜까지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멤브레인 포텐셜을 결정할 때 각각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 지향하는 바로 가기 위한 어떤 퍼메어빌리티로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어떤 뭐랄까 이 민주주의로 정하는 건데요. 민주주의지만은 얘는 9표를 주고 쟤는 1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투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소듐 채널에다가 몰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듐 채널이 지향하는 바로 가겠죠.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그게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어떤 신경에다가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전기를 이제 타임 제로에서 대략 한 70 피코암페어 정도 되는 전기를 넣어줬네요. 전기를 넣어줬을 때 이 세포의 어떤 멤브레인 포텐셜 밑에 저 빨간색으로 그려진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은 0mS 이전에는 마이너스 70mV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0시간대 0ms에 어떤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네가티브한 어떤 포텐셜이 덜 네가티브하게 바뀌겠죠.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걸 좀 포지티브 방향으로 올려 붙이겠죠. 얼마나 올려 붙이냐, 그건 이제 세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특정 세포는 한 마이너스 한 50mV까지 막전압이 올라왔네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자극을 조금 더 세게 넣어줬어요. 아까 화면에서는 이제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위에 보시면은 스티뮬레이션을 아까는 한 70 피코암페어 정도 줬는데 이제는 약 80 피코암페어 정도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멤브레인 포텐셜은 어떤 전기가 좀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까는 마이너스 50mV 정도까지 이게 올라갔다 치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제는 마이너스 45mV 정도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자극을 좀 더 높여줬어요.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90 피코암페어 정도 줬다고 해도 되나요? 예, 90 피코암페어 정도 줬더니 이 밑에 멤브레인 포텐셜이 자, 마이너스 40mV까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만큼이 올라갔어요. 아까에 비해서 아주 일정하게 조금 더 넣어줬더니 조금 더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했죠. 근데 저기 마이너스 40mV가 되는 순간 갑자기 얘가 우리가 실험적으로 넣어준 신호가 아닌데도 갑자기 멤브레인 포텐셜이 플러스 50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이 과정이 액션 포텐셜이라 그러고요. 저기 마이너스 40mV에서 아마도 소듐 채널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서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순간 퍼미어빌리티 비율이 확 달라지는 거죠. 소디움의 퍼미어빌리티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서는 소디움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 예를 들었지만 소디움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플러스 50, 실제로 소디움은 플러스 66mV가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지만 소디움 채널의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닉티베이션이 됩니다. 소디움 채널은 액티베이션과 이닉티베이션, 그 다음에 클로즈, 그러니까 클로즈와 오픈 사이에 이닉티베이션이라는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요. 액티베이션이 되는 순간 이넥티베이션이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게 이제 채널 게이팅하는 애 말고 그 볼 앤 체인 그 구조라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순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시간이 1ms밖에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소디움이 지향하는 66mV까지 가고 싶지만 시작하는 순간 다쳐버려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고 이제 꿈만 꾸다 끝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볼티지 게이트 포테슘 채널은 그냥 레스팅 상태에서도 좀 많이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볼티지 게이티드 타입이 또 있습니다. 포테슘 채널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한테는 30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6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볼티지 게이트 포테슘 채널이 이제 작동할 때가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또 볼티지가 된 거죠. 원래 레스팅 상태 마이너스 60, 70 요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2, 30 혹은 플러스 차지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되면서 포테슘 채널 역시 작동하고 싶은데 얘는 좀 느려요. 느려가지고 한 박자 늦게 개입을 하는데 포테슘 채널이 열리면은 포테슘의 이동 방향은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반대죠. 안에 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좀 더 네거티브하게 돼요. 그래서 포테슘 채널이 작동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과분극이라 그럽니다. 분극,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졌다. 그러면 디폴라리제이션이고요. 분극이 없어졌다. 탈분극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60mV 수준으로 좀 이게 극이 나뉘었다. 그러면 이건 분극 상태가 되고요. 그보다 좀 더 과했다. 60이 아니고 마이너스 80이나 90이다. 그럼 이거는 과분극, 하이퍼폴라라이즈 상태라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극을 좀 더 많이 줬어요. 이번에는 100 피코암페어 정도 되는 자극을 줬네요. 그랬더니 액션 포텐셜이 좀 더 빨라졌어요. 왜 빨라졌냐 하면은 수동적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는 그 레이트가 빨라졌죠.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더 빨리 역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빨리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110 피코암페어를 넣어줬더니 자, 좀 더 빨라진 액션 포텐셜이 관찰이 됐고요. 저 뒤에 하나가 더 보이네요. 자, 120 피코암페어를 줬습니다. 그러면 한층 더 빨라진 액션 포텐셜과 저 뒤에 두 번째 액션 포텐셜이 확실히 보이네요. 이상 4번의 자극으로 6개의 액션 포텐셜을 관찰했는데 보시면은 역치가 다 동일해요. 마이너스 40mV가 되는 순간 슈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저 높이 액션 포텐셜의 그 크기가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똑같아요. 자극을 더 많이 줬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개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all or none 법칙, 그러니까 슈팅 되면은 저 높이까지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예 작동을 안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거고 를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자, all or none 법칙을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어디 맞았을 때 조금 아프고 많이 아프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all or none이면은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거기에 대한 대답이 frequency coding이라는 개념입니다. 자극이 세지면은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개수가 많아지고 단위 시간당 그 파이어링 횟수가 많아진다.
그 파이링의 횟수 가지고서는 이 자극의 세기가 코딩이 된다. 그래서 브레인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액션 포텐셜의 파이어링은 소디움 채널이 중요하다 그랬죠.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 중요한데 얘는 액티베이션 되는 순간 인액티베이션이 됩니다. 볼 앤 체인 구조에 따라서 볼이 그 채널을 막아버려요. 클로즈 상태가 아니고 인액티베이션이라 그럽니다. 인액티베이션이 풀려야지만 다시 얘가 오픈이든 클로즈든 할 수 있는 어떤 보통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볼 앤 체인 구조가 채널을 틀어막은 그 inactivated state가 되면은 그 시기에는 어떠한 자극이 와도 이 소디움 채널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액션 포텐셜의 불응기 refractory period라고 부릅니다. 어디냐면은 요 피크가 지나자마자 해서 요 정도. 자, 실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할 때 그때 소디움 채널의 어떤 활성화 정도를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40이 됐을 때 그때 급하게 얘가 작동을 하지만 작동함과 동시에 바로 인액티베이션 돼가지고서는 활성이 뚝 떨어지죠. 결국은 액션 포텐셜의 스파이크 부분에 주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보실 부분은 볼티지 게이티드 포테슘 채널의 그 시간인데요. 작동 시간인데요. 한 박자 느리죠. 소디움 채널이 작동하고 인액티베이션 되고 났더니 그때쯤 얘는 이제 발동에 걸려가지고 이제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액티베이션이 아니고 클로즈 되는 것도 상당히 느립니다. 발동도 늦게 걸리고 또 닫히는 것도 늦게 닫히고 포테슘 채널은 인액티베이션이 되지 않아요. 얘는 볼앤체인 구조가 없어요. 그냥 닫히는 겁니다. 근데 또 느려요. 그래가지고 한 박자 늦게 닫히면서 얘가 이제 안에 있던 포테슘을 밖으로 다 빼내버리죠. 다 빼내가지고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를 잠시 만듭니다. 자, 액션 포텐셜의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밑에 보면은 신경세포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신경세포에 저쪽에 이제 수지상 돌기가 엄청 많습니다. 덴드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수지상 돌기가 많고, 그 덴드라이트 끝에는 다양한 리셉터들이 있는데요. 이 리셉터들은 보통 그 라이겐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나 뭐 라이겐드 게이티드 리셉터들이 많고요. 또 아니면 그 밖에 온도나 아니면 다른 물리적 자극, 이렇게 멤브레인이 좀 늘어난다든지 뭐 어떤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요 덴드라이트 끝에 있는 리셉터들이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리게 되면은 거기로 이제 양이온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국소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글라이신 리셉터라던가 아니면 가바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클로라이드 채널이거든요. 음이온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열리면은 이제 음이온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 멤브레인 포텐셜은 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더 국소적인 변화, 이걸 그레이디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액션 포텐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레이디드 포텐셜을 하는데 이 특징은 어떤 자극이 들어온 만큼만 움직이죠. 디폴이든 하이퍼폴이든 어쨌든 그만큼만 움직이게 되고요. 소디움 채널이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작동해가지고 이것이 들어온 자극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스스로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그 수지상 돌기에 있는 그레이드 포텐셜이 결국 이제 소마로 전달이 되는데요.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 엑손 힐럭이라는 엑손의 어떤 시작 부분에 가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이게 그레이디드 포텐셜이 하나가 오면은 그리고 그게 소디움 채널의 역치를 넘기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대로 끝날 겁니다. 그냥 그레이디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두 개가 동시에 왔다. 뭐 수지상 돌기 뭐 두 개에서 자극이 오면은 이제 자극이 두 배로 모이겠죠. 여기 어떤 엑손 힐럭, 엑손의 어떤 스템에 대해서 모이는 건 두 배가 되겠죠. 혹은 신호 세 개가 동시에 왔다. 뭐 다섯 개가 동시에 왔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자극이라도
그것이 이제 5개가 동시에 모이면은 액션 포텐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디움 채널에 역시 마이너스 40mV 그것만 넘기면 돼요. 자, 액션 포텐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미분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엑손의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액션 포텐셜이 소디움 채널이 작동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주 근소하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았던 소디움 채널이 이제는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옆에 애가 뭐 플러스 뭐 30, 40까지 포텐셜이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 옆에 있는 소디움 채널 역시 작동을 따라하게 되면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은 액션 포텐셜이 신경의 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신경세포의 엑손을 나타낸 건데요. 엑손에서 어떤 포인트가 특정 포인트가 정기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게 오르겠죠. 어느 포인트에 오를 텐데 거기가 올랐을 때 바로 그 옆에 미분 개념으로 바로 근소하게 옆에 아주 미세하게 옆에의 멤브레인 포텐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저기 번개 표시된 저 부분이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이고요. 근데 옆에도 뭐 오르긴 오르지만 그보다 더 오르진 않겠죠. 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특징적인 커브, exponential decay라고 부르는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거리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 그림과 똑같은데 엑손의 벽이 좀 더 진하게 그려졌죠. 이게 절연이 더 많이 된 어떤 엑손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앞에랑 동일한 조건이지만 어떤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전기가 밖으로 잘 새 나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절연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극받은 부위가 제일 멤브레인 포텐셜이 많이 오르겠지만 그 옆에 아주 미세하게 옆에 있는 애는 떨어질 텐데 좀 덜 떨어지겠죠.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극이 됐을 때 그 주변이 더 많은 먼 거리까지 이 우리의 전기 자극의 영향을 또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멀리까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기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려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원래 전기랑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띠인 어떤 액체, 물을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물도 전압과 같은 수압이 있고요. 전류와 같은 어떤 뭐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반대하는 그 저항이라는 게 있죠. 그 어떤 고무호수에도 저항이 있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에 물을 이제 흘려보낸다고 했을 때 관이 넓을수록 물이 많이 흘러가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전기 케이블도 직경이 클수록 관이 두꺼울수록 잘 흘러갑니다.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절연 얘기로 하다 보면은 아까 그 물 호수가 이제 고무로 된 호수가 있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면으로 된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뭐 청바지로 이용해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고 했을 때 물이 잘 흘러가지 않죠. 물이 잘 흘러가지 않고 다 새버리죠. 그러니까 그 압력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압력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물이 흐르는 어떤 힘이 되는데 힘을 제공하는데 중간에 다 새버리면은 그 압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끝까지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연체가 신경다발의 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물로 치환하는 고무호수와 면호수라는 게 있진 않지만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대입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결국 엑손의 표면을 절연을 잘하면은 극단적으로 전체를 절연해 버리면은 아주 자그마한 어떤 자극을 줘도 그것이 저쪽 끝에 엄청나게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그 멤브레인 포텐셜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고등동물의 신경을 보면은 이렇게 절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구조를 이제 처음으로 밝힌 분이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랑비에 씨가 랑비에 노드 오브 랑비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따르면은 상당히 긴 거리를 이 마이엘린이라는 세포막은 이제 지질이죠. 이중 인지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면은 굉장히 아주 정기적으로 절연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엘린 슈스가 무한정 갈 수는 없고,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무한정 가고 싶지만 어떤 세포니까 어떤 길이가 한정돼 있겠죠. 그 끝나는 지점, 거기는 이제 그 노출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방식대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되고요. 저기가 또 어떤 소디움 채널이 작동해가지고서는 세포 안이 막전압이 디폴라라이제이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이 그 다음 또 랑비의 노드까지 마이올린 슈스가 감아진 곳은 이제 그 볼티지가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노드 오브 랑비에 가가지고 이제 또 한번 액션 포텐셜이 작동할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노드 오브 랑비에만 골라가지고 점프하듯이 전달된다 그래서 도약 전도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 신경 다발을 타고 신호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를 따질 때 신경 자체의 두께와 그 다음에 절연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중에서 C 파이버라는, 그러니까 C 레벨 신경 다발은 크기가 아주 작고 다이아미터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절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이올린 시스가 보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느립니다. 대신에 이제 A 파이버는 이제 마이올린 슈스가 있는, 마이올린으로 보호되어 있는 그런 파이버 종류인데 A급 파이버인데요. 그 중에서도 A 델타는 좀 작은 애로 되어 있고 A 베타는 좀 큰 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미터가 크면 아무래도 더 빠를 테고요. 같은 마이올린이 되어 있더라도. 여기 신경 다발의 두께와 전달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C 파이버는 직경이 두꺼워봐야 커봐야 1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속도는 1m/s, 1초에 1m 가는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A 델타 파이버는 직경이 C5보다 약 2배 정도밖에 안 되죠. 저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2마이크론이어서 이제 2배인데 직경은 2배지만 실제 속도를 보시면은 거의 10배, 10m/s 그 정도가 나옵니다. A 베타 파이버는 마일린을 장착해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애지만 A급이지만 직경마저도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빠르죠. 자, 여기서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관련한 어떤 웃긴 얘기는, 예전에 이제 공룡이 이제 10m짜리 공룡이 있다고 해봅시다. 꼬리 끝부터 머리까지 이제 10m짜리 몸 길이의 공룡이 있는데, 걔 꼬리 끝을 누가 잡아 먹은 거예요. 걔 싹둑 한 입 베어 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호가 아파라 하는 그 신호가 얘 머리까지 전달되는데 10초가 걸리고요. 1m/s짜리 신경으로 10m를 가야 되니까 10초가 걸리고요. 작은 머리에서 야, 꼬리를 좀 움직여 보자 라고서는 또 명령을 내리겠죠. 꼬리까지 전달되는데 또 10초가 더 걸립니다. 결국 20초 뒤에 반응이 나오는데 이미 그 먹은 애는 뭐 사라지고 한 입 베어 물고 어디 갔겠죠. 그래서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막전압과 활동전압의 발생, 그 다음에 그 활동전압의 전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